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함께 서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엄격했고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자신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민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는 진단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영내에서 교류와 협력에 가교 역할을 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미중 관계 등 국제 정세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는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임은 이 대통령이 한국이 처한 위기 상황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을 재부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 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 만한 다른 인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SBS 김민표입니다.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타임지 기자회견 같은 데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정치가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전혀 못 나가고 있죠. 내란 사태도 계속 답보 상태죠. 네. 또 민주당 말하자면 국힘당이 정치적으로 제기되고 있느냐 재건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죠. 네,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군요. 답보 상태고 내란 사태도 지금 계속 특검이 문제만 확산시키고 있을 뿐이지 매듭이 지어지는 게 없죠. 네. 뭐 적어도 이런 복잡한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게 국민의힘의 전략인 걸까요? 아니. 저 민주당의 전략인 것처럼 보이죠. 이 상태가 네. 민주당의 전략이다. 민주당의 전략인 것처럼 보이죠. 문제가 네. 매듭이 안 지어지잖아요.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꿈쩍 안 하고 있고 네. 내란 재판은 도대체 저게 1심 판결이 언제 나는지도 궁금하고 네, 맞습니다. 모든 정치의 모든 국민들이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죠. 네. 국민들은 짜증스럽죠. 네, 맞습니다. 예. 경제는 좋아질 것 같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 상황도 그렇고 뭐든지 좀 밝은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기에 네.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점수 스케일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60점 넘으면 낙제는 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글쎄요. 저로서는 뭐 만족의 측면도 있고 불만족의 측면도 있어서 네. 뭐 그저 판단하기 좀 어렵다. 뭐 잘했다 못했다 이 중간 정도 지점에 있는 것 아닌가. 언제라도 어느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만은 뭐 점수를 주기는 좀 사람마다 스케일이 다 다르죠. 네, 네. 선생님의 스케일이 궁금해서요. 아니. 내가 몇 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스케일이 다 다른 거죠. 그 자체도? 저는 예를 들어서 7점이다 그러면 네. 10점에 7점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 기준은 8점 정도 돼야 보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스케일이 다 다르죠. 그렇죠. 맞아요. 어떤 분은 뭐 10점 만점에 7점이면 후하게 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각자의 네. 기준이 네. 좀 스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이슈가 된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타임즈랑 인터뷰를 대통령이 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전에는 사실 요미우리랑 인터뷰를 해서 좀 네.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내용에서 대통령 스스로 가장 네. 큰 성과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국내 정치 상황이 좀 안정됐다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인터뷰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민주주의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 민주주의가 회복 안 되고 있다. 12.3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쿠데타, 예. 그 궁정 쿠데타의 말하자면 성격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 쿠데타는 정돈이 된 것 같은데 예. 그 쿠데타 사건을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하느냐 예. 하는 문제는 오리무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지금 극복이 안 되고 있죠. 예. 재판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법부 독립 논쟁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렇죠. 있고 예. 민주당은 뭐 전혀 이 사태를 매듭질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국힘당도 전혀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치가 진전되고 있다. 못 느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국회의원은 민의를 반영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나 생활이잖아요. 민생. 네. 근데 사실 본인 배지가 중요해서 뭐 지금 과거가 청산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니라 적대적 공생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할까요? 적대적 공생은 어떤 결과로서 표출되는 것이 그렇게 표출될지는 몰라도 네. 그 동기라든가 어떤 목적의식에 있어서 적대적 공생은 아닐 겁니다. 네. 서로가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거죠. 그 출구를 못 찾고 있는 허둥대는 어떤 과정이지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는 질서정연한 상태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아, 제가 예. 너무 출구를 못 과대평가. 찾고 있을 뿐이죠. 아. 국민의힘당도 출구를 못 찾고 있을 뿐이고 또 민주당도 그 강경 드라이버의 목소리만이 관철되고 있어서 네.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대강 고도라서 이걸 너무나 좋게 이제 해석하면은 아 전략적으로 서로 배치가 중요하니까 적대적 그래 안 공생 봅니다. 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출구를 못 찾고 헤매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고 아직도 네. 민주주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적 질서가 순조롭게 정치권의 일상 속에서 회복되고 있지 않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 교착 상태, 서로 예. 출구를 못 찾아서 갈등하고 내연하고 있을 뿐이지 무슨 그게 어떤 전략이 있어서 뭐 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름다운 오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에 또 이번에 타임즈 내용 중에 보니까 네. 미국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는 좀 너무 많이 엄격했다. 내가 만약에 거기에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엄격했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네. 뭐 엄격한 것은 아니고 네. 거칠고 예의 없고 거칠고 예의 없고. 아주 터프했죠.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부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처럼 네. 저는 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또는 일본 등등 뭐 유럽 등등에서 미국은 동맹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미국은 제국 체제로 바뀌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동맹국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뭔가 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처럼 네. 제국 세금이라도 납부해야 되는 대상인 것처럼 전락하고 있을 뿐이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내놓아라는 거칠고 예의 없고 미국답지 않고 깡패 같은 네. 그런 요구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그대로 받을 수는 없었다 하고 지금 대통령이 고백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일본이 어떻게 서명을 했는지 우리는 지금 정확한 내용을 자세한 모르고 내용은 있습니다. 모르죠. 예. 그런데 아마 미국이 거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예. 한미 동맹이라는 관계가 지금 뭔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네. 한미 동맹이라기보다는 미국은 명령하고 착취하고 네. 제국세를 걷고 그 굉장히 트럼프 이 행정부는
그 반경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요구를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도 미국으로 옮겨라. 그렇죠. 그러면서도 국제 수준은 균형되게 가져가자 이런 모순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죠. 그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 뭐 무질서한 또는 무지한 네. 또는 경제적으로 무식한 그런 요구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관철되고 있는 중이어서 뭐 아직까지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는 못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어떻든 결론이 조기에 나기를 바랍니다만은 네. 뭐 바라건대는 미국이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처리하기를 바랍니다만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트럼프가 정상적인 경제 정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지금 없어 보이죠. 그게 우리들이 걱정 중의 하나입니다. 예전에 로마 제국의 몰락이라든가 대영 제국의 몰락이 어떤 한 궤로 지금 미국의 형태와 같이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또 다른 뉴스 접했을 때 제가 놀랐던 게 어떤 보수 매체라든가 네. 국민의힘에서 왜 3,500불 이거 사인 안 했냐? 네. 왜 관세 15% 서명 안 했냐? 일본을 바라면서 굉장히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국가를 팔아먹은 역적이다 라고 하면서 탄핵까지 가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소위 그 국힘당을 비롯한 한미 동맹파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일단의 정치 세력이 존재하죠. 그것은 예. 국힘당 내부에도 존재할 수 있고 예. 소위 우리나라의 범보수권에도 특히 예.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렇죠. 우리가 최근 들어서 거구화하고 있다고 하는 네, 일부 네. 정치 세력에도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예. 그건 잘못된 거고 예. 일종의 뭐 지나가는 불만 세력의 불만 표출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어떤 의미로거나 말하자면 지금 트럼프를 이용해서 예. 이재명을 혼내자 하는 식의 그 기본 구도를 갖고 있고 또 그런 사정으로 정책을 또는 정치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들이 분명히 있죠. 네네. 네, 뭐 그런 거는 근데 저는 뭐 어떤 종류의 페이드아웃이 되어야 되는데 네네. 우리 정치권에서 그렇게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이 보수 국민들의 마음을 예. 국민 일반의 이익과 일치시켜 갈 수 있는 해법을 못 찾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극단적인 말하자면 미국의 힘을 빌어서 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외세 의존적 태도들을 놀랍게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은 저는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빨리 국민의 힘이 국민 당의 이익과 국가 또는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일치시켜 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해법을 못 찾으니까 일부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소위 그 미국의 보수 세력과 뭔가 일치된 어떤 이익이 있는 것처럼 환상하는 그런 단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죠. 예. 2. 관세 협상 미국 요구대로 했다면 탄핵. 2. 즉 이재명 대통령 미국 타임즈 인터뷰에서 한 말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어제 타임즈 인터뷰가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인터뷰한 시점은 지난 3일이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 타임즈의 표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예 표지 커버의 사진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더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그 내용을 또 제목으로 이 앞장에 달아놨습니다. 예.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했던 발언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미국에서 3,500억 달러 투자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세부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세부 협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탄핵당할 것 같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현금으로 다 출자를 할 거냐, 뭐 펀드로 운영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다 현금으로 출자를 하고
수익 배분도 일본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일본의 방식이라는 건 일본은 투자 액수가 5,500억 달러인데 네.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에는 일본하고 미국이 5대5로 가져가고요. 투자금 회수 후에는 9대1로 미국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미국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에 좀 공개적으로 한 거는 일종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도 좀 해석은 됩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비슷한 얘기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때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이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세부 협상에 대해서 그 질문이 나오니까 김민석 총리가 네. 이게 만약에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미국하고 협상할 때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네. 또 조현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국민한테 부담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행간을 읽어보자면은 아니 우리 이렇게 무리한 거 가지고는 국회에서 동의 못 받아요. 그거 미국도 좀 생각해 줘요. 이런 뜻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안 가지고는 탄핵당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좀 압박을 한 걸로도 해석이 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조현 장관이 그 대정부 질문에서 조지아 구금 사태 얘기하면서 이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니구나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었어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 전술로도 해석이 됩니다. 즉 요약을 하면은 국내 여론이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협상하면 우리 정부도 잘 못 버텨. 이런 점을 좀 우회적으로 밝힌 걸로도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미국 타임과의 인터뷰 내용들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발언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외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그 주한미군 부지를 미국이 소유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약간 깜짝 돌발 발언이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담이었던 것 같다. 미군은 이미 부지를 비용 없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땅을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야 된다. 재산세 면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이제 앞쪽에 더 그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농담을 농담으로 받는 느낌으로 그렇게 지금 친 해석하는 거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농담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 실제로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 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농담.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노벨 평화상을 추천을 할 거냐 후보로 이 질문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화면에 그 보여드렸던 게 더 브릿지라는 그 장면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임즈의 표지요. 그러니까 표지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고 그 밑에 뭐라고 해야 글자로. 돼요? 제목이라고 그래야 돼요? 제목이 더 브릿지예요. 다리.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거를 그렇게 이제 글자로 좀 표현을 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중 관계에 대해서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안미 경중이라고 해가지고 안보는 미국,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정부의 기조로 많이 활용이 되었었는데 네. 이제 이거 대신에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해야지만 이런 강대국 시대가 악화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 경쟁 시대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예, 예. 뭐 부차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우리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한국이 서게 될 위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갔거든요. 국회의장이 갔죠. 네, 대신에 우원식 의장이 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중국은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왜 안 이렇게 얘기를 오냐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윤미향 전 의원 사면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여론이 갈릴 걸 알고 있었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주요 발언들 저희가 쫙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김준일 평론가. 예. 이 타임지 인터뷰가 결국 협상 전략 아니겠느냐라는 분석 동의하세요? 협상 전략이죠. 그러니까 뭐 백일 기자회견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이 안 되는 사안에는 서명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게 들어갔겠죠, 미국에도. 근데 이제 타임지 뭐 트럼프가 직접 보지는 않더라도 보고는 받았겠죠. 타임지에 당연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 예. 예, 탄핵당할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미국에 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요. 봐야 될 것 예, 같고. 지금 뭐 이 협상이 굉장히 난항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금 맥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보하고 뭐 패키지로 예전에는 뭐 이런 것들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뭐 국방비라든지 이런 거는 근데 CR도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이 매우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다. 거의 백지수표 내놔라.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를 또 그래서 노벨 평화상 얘기도 했잖아요. 네. 브릿지 얘기하면서 이제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이게 좀 트럼프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살짝 그것도 언급한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지금 사실 그런 생각도 돼요. 브릿지 하니까 저는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워터가 생각나요. 진짜 험한 세상 다리가 정말 말입니다. 예, 다리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전략적 약간 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의 더민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네. 자유무역 원칙에 역행하는 미국에 대해서 조금 뭐 공정 경쟁하게 해달라고 예를 들면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규탄까지는 아닌데 요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공정한 경쟁 보장하라 촉구했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조금 미국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이 워낙 거세니까 조금 뭐 미국의 규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이고 전체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하고 네. 이거를 삼아서 우리나라의 지금 미국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도 좀 정부가 활용을 하고 뭐 이런 걸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브릿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눈에 띄는 게 오늘 새벽에 한국일보가 썼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 그 에이펙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이 올 수도 있고 그 계기로 양자 방문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그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예 한국일보는 지금 아예 논의 중이다. 양자 정상회담. 예, 양자 정상회담 에이펙 참석하고 그건 잠깐만요. 경주 에이펙에 참석하는 것까지는 거의 지금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고 시진핑 주석 말입니다.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고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1대1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다는 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논의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 중. 정상회담.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2번 방문을 했거든요, 중국을. 네. 그런데 그때 시진핑이 답방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안 왔어요. 결국은 안 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한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에이펙에 그러면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여기서 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만나네요. 예. 만나네요. 진짜. 그렇게 네. 이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또 어떤 브릿지를 할 것이냐. 그래서 어쨌든 이 3,500억 달러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런 걸로 조금 트럼프의 기분을 좀 좋게 하면서 좀 버티면서 조금 갑자기 풀린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교, 경제, 안보 이게 다 묶여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에이펙이라는 무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더더더 중요해졌어요. 지금 트럼프는 온다고 뭐 약속을 했고 시진핑도 거의 오는 것까지는 확정적인 상황이고 일단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굉장히 화제인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 3,500억 불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지. 시진핑이 온다 그러면 지금 시진핑 방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온 적이 없어요. 맞아요. 이거 없어요. 자체도 엄청나게 큰 거여서 이래저래 경주 에이펙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임지 표지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떴고요. 인터뷰 내용들이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세계 외교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퇴물 이시바가 이달 말에 온대요. 그러니까 왜 와? 그만두기 전에. 그만두는데 왜 와? 아니, 그만두면서 부탁할 게 있는 거지. 일본의 미래를 부탁하는 거지. 다카이치 사나이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봐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배 올라오면 죽여버려. 요런 거를 하러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일본은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빨리 연말까지 5,500억 달러 집어넣으라고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서 못 받은 것 때문에 더 열받아가지고 막 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가 안 치울 똥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화장지를 끄는 이시바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튀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 불똥이 안 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을 찾아가지고 뭔가 은밀한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이펙에는 못 와요.
바뀌어서 딴 놈이 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달 말에 뭐 총선거를 하든지 뽑게 되면. 놈이 될지는 모릅니다. 뭐 어떤 놈이 되든 뭐가 되든 큰 기대는 기대는 없는데. 안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만큼 세계 외교가 한국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쪽에서 이제 부산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나주겠다고 오시라고 한 거면 뭔가 이시바 총리가 큰 선물을 그렇죠. 가지고 들고 와야지 뭐라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딜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이시바 개인적인 정치 생명도 정치 생명이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풍비박살 나게 생겼어요. 지금 트럼프한테 다 해체되게 생겼습니다. 인터뷰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 3,500억 달러 투자 기금을 놓고 지금 미국 측과 사실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저희가 서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칭찬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특징이 그거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단순히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없는 아부를 떤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을 읽고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 협상에 있어서 본인이 이 협상을 아예 깨는 그런 짓은 안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있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취욕이라든지 비주류적 삶 등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고 겉보기에는 예측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매우 성과 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 때문에 당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 잘 소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 지금 그렇습니다. 외교 상황에서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를 있는 그대로 칭찬해주면서 그렇죠. 대신에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도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게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속에서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국을 길들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미국의 목적은 우리한테서 삥을 뜯어내고 우리 산업 기술, 제조 기술을 끌어들이고 지네 나라 안에 제조업을 활성화시켜 고용을 늘리는 건 단순한 딱 세 가지예요. 근데 그 세 가지를 다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단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일본한테는 뜯어먹을 돈이 있는 거고요. 우리한테는 탐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일본은 여기에 저항할 방법이 없는 거고 우린 충분한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덕분에? 우리 최태원 형님 덕분에. 일단은 통상본부장이 일하고 한국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한테는 안 맥혀. 우리 나름대로의 외교, 우리 나름대로의 카드가 있어라고 하는 점을 저쪽에 가서 보여주고 왔다는 거죠. 네. 자, 여황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일본 대하듯 하대하지 마시라. 우리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죠. 굉장히 저명한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네. 이분이 한국 근로자들을 범죄 취급한 거는 최악이다. 이분 한국에 오셨습니다. 네. 어제.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21세기 최고의 석학 중에 하나 불리시는 분이죠. 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18일 통일부가 개최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기조 강연에서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조지아주 사태를 단순하게 노동하는 뭐 일부 인력 3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해갖고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 주류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지아주에서는 조지아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줘. 우리는 한국에 의지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존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 건지 요걸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은밀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은밀하게 설명해야 돼요? 자, 왜냐면 아무도 이런 얘기 안 가르쳐 주니까. 이 우리나라 4대 기업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미국에 투자한 돈이 거의 450억 달러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안에 일단 우리 산업기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만일에 여기에서 미국에서 철시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의 철수가 가장 뼈아프냐? 아까 스포일러는 했지만 SK입니다. SK. 지금 SK가 지금 이번 조지아 사태를 빌미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진출해버리면 지금 있는 그러니까 한국계 공장 말고 미국에 있는 모든 제조업 공장이 멈춥니다. 신규도 안 돼. 신규로 지을 수도 없고요. 보수도 못하고 유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 미국에 있는 현재의 그 산업 구조의 변화 또는 제조업 투자로서의 변화의 중심 안에 SK의 인프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5G 통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하고 우리가 똑같이 5G 통신을 지향을 해갖고 뭐 우리하고 서로 뭐 먼저 상용을 했다 이러고 이제 다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중국이랑.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제나 우리나라제나 똑같이 5G 통신 기기를 쓸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지금 중국이랑 완전히 이게 척져버렸죠. 스파이 혐의부터 시작해서 중국이랑 무역 거래를 트면서 이 전 세계 60% 이상 차지하고 있던 미국 내에서 7, 80%를 차지하던 이 모든 서버들을 미국 서버들을 화웨이 서버들 다 걷어내버렸어요. 이게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이 컴퓨터라든지 이 5G 통신에 들어가는 라우터를 비롯한 중계기 그리고 그에 관련된 설계 기술 시스템이 다 한국 겁니다. 그걸 다 SK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이제 공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공장은 다 자동화예요. 100% 자동화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공정 제어를 할 수 있는 선까지 다 자동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와 기계들이 중앙하고 통신이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중요 컨트롤 타워가 있는 제어소에서 현장에 있는 기계들과 그 사람들을 통신을 연결할 수 있는 이거를 유선이든 무선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그 중에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어요. 뭐 일반적인 전화선 통신도 있고 광통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이것들을 라우터라고 불리는 일종의 그 접속기 안에다 통합을 해가지고 이 모든 정보를 받아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거는 못 쓰잖아. 못 쓰지. 그래서 지금 산업계가 왜 난리냐면 SK가 이 사업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이제 광통신 라우터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프라인에 있는 기계들이나 이것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든 어떻게든 연결을 하려고 하면 전기선도 들어가고 전화선도 들어가고 광통신선도 들어가고 무선으로 꽂을 수 있는 포트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통신들을 만들 수 있는 기자재가 다 한국산인 거고 그런 기자재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망들을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제어실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SK가 다 깔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 그래서 신규 공장을 짓든 호주도 마찬가지고 미국 안에 신규 공장을 짓든 아니면 자동화 설비를 하기 위해서 라인을 증설하거나 개설해야 되는 업체는 한국 기술과 부품이 없으면 그 작업을 진행을 못해요. 근데 이번에 걔들을
다 같이 포함해갖고 빼와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단순하게 이 조지아주 공장만 못 돌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만에서 들어온 TSMC 공장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포드나 뭐 공장도 일본 공장도 마찬가지고 어찌됐거나 공장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는 이거를 중앙 컨트롤 할 수 있는 AI나 로봇이나 뭐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SK의 현재 있는 통신 활용 기술, 통신 기술, 서버국부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술을 통하지 않으면 모든 공장이 멈춰요. 지금 빠져나온 상태에서 AS만 안 해줘도 3개월 안에 어디서든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미국 산업계가 완전히 멈추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무역 관련해서 5G 대결을 하면서 중국 거를 다 빼버려서 사실상 쓸 게 한국 거밖에 부품이 남지 않았던 거. 그리고 지네들이 통신망을 깔고 광통신을 깔 때 아직도 미국은 너무 땅이 넓다 보니까 일부만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 3G 통신, 4G 통신, 최신 5G 통신, 위성 통신이 다 섞여져 있어요.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라우터를 개발하고 이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큐리나 대한광통신 같은 회사들이 미국의 5G 자동화 내지는 뭐 공장 자동화를 사실상 다 매겨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뽕방송이나 우리 들국만송 들으시는 분은 알겠는데 그런 업체들은 벌써 한 2년 새에 주가가 4배나 올랐어요. 만드는 족족 다 미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미국에 들어가서 신공장 세우고 만들어야 되는 모든 부품들이나 소재들이나 엔지니어링에 미국인은 한 명도 없어. 그리고 거기에 돼 있는 주로 통신 기술 중에 전 세계에서 서방 측이 쓸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게 SK 한 나라밖에, 일본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건드릴 사람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불편함이 없이 도와주고 일을 만들어줬더니 이걸 아주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단순하게 SK가 빠지면은 뭐 공장 전체가 갑자기 멈춘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갑자기 멈춰요. 왜냐면 고장이 났을 때 그러니까 고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숙련 인력도 없고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이런 거는 아예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들어가는 아까 얘기한 라우터를 비롯한 중계기 각종 부품들이 100% 다 국산이에요. 이거를 머큐리하고 대한광통신이 다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한두 달만, 이게 크리스마스 휴가까지 우리가 2달 동안은 죽어도 안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 인력들이. 어떻게 들어가, 지금? 못 들어가지. 트라우마가 어마무시한데. 깔끔하게 보상하고, 비자 문제 해결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면서, 제대로 된 무역 협상 안 하면, 크리스마스 전에 미국 산업 붕괴됩니다. 셧다운 돼요.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SK의 통신 기술이 지금 미국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도면이 있고 무슨 뭐 시공소가 있고 뭐가 있어도 그걸 보는 미국인들 중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와 같은 이 공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완벽하게 우리가 멱살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